먼저 시간에 이어서 교재 60쪽에 있는 그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이라는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집을 하나 사는데 자기 이름으로 된 집들이 꽤 있더라.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취득자들의 그 특성을 보면은 좀 그 부동산을 많이 취득하는 분들이 취득을 하지 거의 없는 분들은 또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죠. 그래서 본인 이름으로 된 주택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 이름으로 또 사기가 좀 그러니까 아들이나 뭐 시집간 딸이나 이렇게 자녀 명의로 취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명의는 다이렉트로 뭐 어른이 된 아들한테 가지만 돈은 부모님 돈이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엄격하게 해석하면 부모님의 현금이 아들한테 증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계좌에 들어온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밝혀지면은 직계 존비속 간의 현금 증여의 문제로 과세가 생기니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과세관청에서는 일단 첫 번째는 그것이 의심스럽다고 조사 대상자라고 판정이 되어야만 그 부분을 조사를 해서 증여세를 과세를 합니다. 그럴 때 대한민국의 모든 부동산 취득자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이 사람이 과연 이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또 세무서에 신고되지 않은 소득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알아봐가지고 조사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에는 논리로 따지면 단 1원이라도 부모님이 돈을 가지고 자기가 유용을 했으면 증여의 혐의가 있는 거지만 사실상 그거를 다 조사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61쪽 5부에 보시면은 그 표가 있습니다. 이게 자금 출처 조사 배제 기준이라고 해서 국세청에서도 아예 이렇게 만들어서 일부 소형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사는 것들은 비록 소득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냥 덮어줘라.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상으로 보면은 틀리는 말이지만 법대로 다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규모에 해당하는 거는 그냥 국세청 본청의 전산실에서 아예 자료를 만들지 않고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대개 여기에 정해진 숫자는 이게 10년도 더 된 그 자료예요. 자금 출처 조사 배제 기준은 이것이 상당히 오래전에 이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법의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외부에 발표되지도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현실성에 맞게끔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가 저도 그거는 뭐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취득할 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또 미성년자만 아니면 비록 소득원이 안 나타나더라도 그런 경우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자금 출처를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소형 아파트라든지 소형 빌라라든지 연립이라든지 이런 주택을 자녀 명의로 취득할 때 일단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물론 이게 법에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면 나중에 다 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국세청이 다 건드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렇게까지 하면은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자금 출처 조사 배제 기준이라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조그마한 물건들을 살 때는 과세를 안 합니다.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액 기준도 있지만 사는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냐, 세대주냐, 여자냐, 남자냐 이거에 따라서 그 부동산 금액의 범위가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여기에 적혀 있는 수치는 좀 예시적인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기준시가로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향 조정되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 시내도 한 5억 원 이내의 금액 정도라면 미성년자만 아니면 부녀자가 취득을 하던 그 다음에 소득원이 없는 뭐 20, 30대의 아들이 취득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준을 이제 벗어나서 취득을 하니 큰 물건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세청에서
너 이거 무슨 돈으로 샀냐? 증여세를 무조건 과세할 수는 없죠. 그 사람이 국세청에 보고되지 않은 소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당신이 이 재산을 살 여력이 없는데 어떻게 무슨 돈으로 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걸 자금출처 조사라고 합니다. 그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 건 소명이 제대로 되면 세금을 안 매기겠다는 뜻이고요. 제대로 소명을 못하면 세금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교재에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 뭐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들을 법에 있는 내용들을 거기다 적어는 놨는데요. 좀 추상적인 얘기고, 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해서 3번에 적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자기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나 하면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 출처는 예를 들어 10억짜리의 물건을 이분이 샀어요. 10억짜리의 아파트를. 그러면 10억이라는 현금을 가지고 10억짜리로 물건을 과세관청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자금 출처를 해봐라. 그래서 보니까 내가 10억 중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5억이 있더라. 그 다음에 이 집에다가 내가 전세를 줬다. 투자가치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세를 줬는데 2억 원이다.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은행에 있던 내 예금이 통장에서 빠져나온 돈이 그거는 차곡차곡 내가 몇 년 전부터 월급 정리하면서 벌어놓은 돈이 있더라. 그게 1억이 있더라. 그럼 5억, 2억, 1억이니까 8억 원입니다. 그럼 8억 원을 소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2억 원은 근거가 없어. 2억 원은 사실은 어머니가 주어서 산 거야. 근데 그 2억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지를 못해. 근데 8억 원을 가지고 10억짜리, 이렇게 하면은 비율이 몇 프로가 되면은 80% 소명을 한 거예요. 80%는 확실하게 입증을 한 거라고. 20%는 입증을 못 했죠. 이런 경우에 국세청에서는 나머지 2억에 대해서도 입증해. 이럴 거냐, 아니면 넘어갈 거냐인데, 원칙적으로 자금 출처는 80% 기준입니다. 나머지 20%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10억 기준으로 20%는 안 하고 8억만 소명을 하면 나머지 20%는 일일이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묻지 않아도 뭐 누구한테 빌려서 했건 이런 사채를 했건 그냥 봐주겠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80%를 기준으로 하는데 문제는 10억짜리 아파트가 아니라 이번에는 100억짜리 상가야. 100억짜리 빌딩이라고. 이거를 증여해 줬는데 100억짜리 빌딩에 대해서 내가 해보니까 대출 50억. 똑같이 가요. 여기에 들어간 보증금, 이 빌딩에서 받은 보증금 20억. 그 다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예금, 현금 이런 거 다 해서 10억. 해서 80억은 소명할 수 있다. 그러면 100억에 대한 물건에 대해서 80억 소명했으니까 80% 했잖아요. 그러면 20억 안 해도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금액이 100억, 1000억 이렇게 커지면 80%만 하면 이게 20억이 빵꾸가 나 있어야죠. 20억이라는 자금을 어련히 알아서 어디 푼돈 긁어 뭐 했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억을 초과하면 나머지 자금 소명할 때 2억까지는 봐주는데 2억을 초과해버리는 금액은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20억 중에서 18억도 소명해야 돼. 그래서 18억을 소명을 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 짜투리 2억만 남았으니까 그 2억은 안 해도 된다고 봐주는 거지만 20억 전체를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금 출처 소명 방식에서 일반적으로 80%만 하면 된다 그러는데 그건 10억 기준일 때 얘기고 10억이 넘는 경우는 2억 남겨놓고 다 하셔야 됩니다. 그게 61쪽에 제일 하단에 나와 있죠. 하단 그 역상 처리한 그 문구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억 원까지는 되지만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 다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서류를 가지고 해야 됩니까? 하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62페이지에 그 표를 만들어 놨으니까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는 것들만 저희가 단문의로 쭉 유권 해석을 모아놓은 게 63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같은 경우는 64페이지에 있는데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조금 느리게 줄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 공부하신 거 보면은 아까 시가로 갈 거냐, 즉 매매 거래가로 갈 거냐, 기준시가로 갈 거냐. 근데 거래가가 없다고 판정되면 굳이 감정할 거 없이 기준시가로 하면은 훨씬 내려간다. 이게 요령이고요. 두 번째는 그 금액을 증여로 넘기면은 취득세도 많고 나중에 증여세 문제도 있으니까 부담도라는 방식을 써서 그 증여 재산가액을 확 양도로 돌려버리는, 채무로 빼버리는 그런 방식을 써서 증여가액을 낮춘다. 이런 거를 얘기를 했고요. 친족공제는 사람들이 대부분 알죠. 아는데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거기에 교재를 박스로 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직계 존비속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건데 최근에 바뀐 규정은 그거죠. 계부나 계모. 이혼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 이혼해서 계부나 계모, 입양아 뭐 이런 관계가 되면은 친족으로 안 봤어요. 직계 존비속으로 안 봤다는 거죠. 그래서 공제를 안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이혼하고 재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양부나 계부나 계모가 그 자기 그 지금 새로 결혼한 그 아내의 자식한테 뭐 부동산을 증여할 때 똑같이 친부가 증여하는 것처럼 똑같이 친족공제를 해준다. 그런 것이 작년에 도입돼 가지고 지금은 점점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증여세에서는 그 가장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증여와 관련된 내용에서는 자금 출처에 대한 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자금 출처라고 하는 것은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과세관청이 납세자한테 조사하는 겁니다. 근데 조사라고 하는 개념이 그 사람들이 뭘 파헤쳐가지고 너는 이게 잘못됐고 이게 제대로 됐고 있으니까 세금 얼마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가만히 앉아서 추정을 했어. 추정. 그래서 당신은 이건 무조건 난 증여로 보고 세금 때리겠어. 이렇게 하는 것이 과세관청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 자료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 행위를 할 때는 좀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해서 미리 서류를 잘 확보해 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는 실제로 내가 증여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증빙 서류가 없어서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경우는 없어야겠죠. 그 다음에 증여세는 친족공제라는 공제 항목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야 뭐 배우자든 뭐 직계 존비속이든 뻔한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증여할 때 교재는 없는데 한 가지 더 알아둬야 될 것이 증여자가 있습니다.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증여 행위를 합니다. 수증자한테. 이게 증여가 되는 거죠. 근데 수증자가 가지고 있다가 타인한테 매매를 합니다. 그럼 이거는 증여의 행위가 되었고 요거는 양도, 매매의 행위가 됐다. 자, 이런 논리를 보면 증여자가 처음에 살 때 얼마에 샀냐, 팔 때 얼마에 팔았냐, 증여할 때 얼마에 팔았냐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요 증여자가 부동산을 처음에 취득할 때 5억에 샀습니다. 근데 지금 한 5년, 7년, 8년, 10년이 지나서 특정 시점에 보니까 이게 동네에서 얘기하는 시세가 10억이야.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5억에 산 거를 내가 지금 타인한테 10억에 팔면 5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 이분이 2주택자라. 그래서 5억에 대한 세금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를 지금 요거를 사례를 다시 들겠어요. 5억짜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3억에 샀고요. 이게 시세가 6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따버리니까 3억에 대한 세금을 타인한테 판다면 내야 되는데 너무 아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요거를 와이프한테 증여를 한다. 증여하면서 시세가 6억이니까 6억으로 증여를 해요. 그러면 증여세가 이 사람 내야 되는데 배우자끼리의 친족공제는 6억이니까 6억 빠져서 제로가 됩니다. 즉 증여세 낼 게 없네. 그러니까 일단 6억으로 증여를 하면 법상으로 증여로 취득을 했을 때의 부동산 가액은 증여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증여 당시 신고한 가액 6억으로 신고했으니까 6억 원이 이 사람의 취득가액이야. 시세 6억이라고 그랬어요. 가지고 있다가 6억에 팔아. 그럼 6억에서 증여받아 6억에 팔았으니까 0. 양도세도 없네. 즉 이런 행위를 하면 증여세도 제로고 양도세도 제로가 돼요. 이 증여의 문제를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 납세자들이.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국세청에서는 이거를 내버려 둘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가 배우자라든지 직계, 존비속, 즉 가족 얘기입니다. 친족들. 직계, 존속과 비속과의 관계인 사람들끼리 이런 행위를 하고 이렇게 팔면 이 중간 과정을 없는 걸로 쳐버리겠다. 그래야 이 사람이 3억에 사서 6억에 판 걸로 양도소득세 때릴 수 있잖아요. 그냥 놔두면 증여로 왔다가 그냥 영영 다 되니까. 그래서 중간 과정을 생략시키니까 세금이 이렇게 가. 이렇게 점프하는 거야. 이렇게 점프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2월이라고 그래요. 2월. 이걸 2월 과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2월 과세는 과세관청이 먼저 만들었다기보다는 원래 이런 증여세 제도가 도입되니까 이렇게 증여를 이용해서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에 중간에 증여를 해서 탈루를 하고 다시 양도를 하면 중간 증여행위를 없애고 증여세 낸 거는 필요경비로 빼고 이렇게 2월 과세에서 세금을 매기겠다 하는 방식인데 무한정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몇 년? 5년입니다. 즉 남편한테 증여받아서 5년 이내에 팔면 이 증여행위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5년 넘어서 팔면 상관없어요. 5년이 넘어가서 팔았다. 그러면 이때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그러나 5년이 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할 때는 법에 딱 걸리니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걸 피하기 위한 방법은 1조건, 증여자와 수증자가 배우자가 아니어야 돼요. 부부가. 두 번째, 직계 존속과 비속, 즉 아버지, 아들, 딸, 어머니 이와 같이 부모 자식 간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촌, 장모, 장인, 사위 이렇게 가는 건 괜찮아요. 그거는 2월 과세 못해요. 받아서 바로 팔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세금을 못 때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 1조건이고 두 번째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한테 양도를 안 하고 5년이 지나서 양도하면 이것도 2월 과세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2월 과세는 계산하는 방식이 또 일반 양도세 계산하고 많이 틀려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런 점만 좀 주의하시면 증여세는 중요한 거는 다 짚어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속세를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